오늘의 이야기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 일하며 더 버티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약간의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의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척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골, 목표.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한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OMG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내가 어릴 적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인물이 바뀌지만 이야기의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간격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서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아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과거에 그러한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건 그때는 한국이 고성장 시기였고 다들 지지율이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의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시될 수는 없으나 운과 환경과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노력 이꼬르 능력 이꼬르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 이꼬르 무능
이꼬르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의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엔 노스페이스나 K2쯤은 입고 가야 가오가 살고 부녀회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촌극을 벌인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개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이룬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막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을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거는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친해진 정미 씨는 내 전작을 읽은 독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댓글을 본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여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로 그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반사.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의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극혐, 개저씨, 기레기, 설명충, 급식충, 유족충, 맘충, 보스라치, 한남충 등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담은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치녀로 묶이고,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하면 취집충, 아기를 낳으면 맘충, 설명하려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의 저자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찌질한가. 열패감에 젖은 이들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찌질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의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남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이들을 루저라 부른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에 있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는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생활비는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적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현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의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야 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봄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한테 네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쏙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소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 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 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